안녕하세요. 저는 변리사 2차 상표법 기본이론 최적화 강의를 맡게 된 김세진 변리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사실 기본이론 최적화 강의에 대한 OT를 제공할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난관이 있을지 어떤 포인트에서 극복을 해야 될지 또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OT를 이제 보시는 분들이 기본 이론 최적화가 어떤 강의인지를 좀 뭐 알고 싶어가지고 이 영상을 좀 찾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이 영상을 좀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목차는 2차 상표법 첫 번째 커리큘럼에 대해서 저희 전반적인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2차 상표법 기본 이론 최적화 이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출제 유형, 여러분들 상표법 출제 유형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조금 한번 같이 살펴볼 거고 이 유형의 트렌드까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뭐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뭐 붙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습을 해야 될지,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강의를 이제 듣기 전에 뭘 해야 될지. 사실 강의 듣기 전에 결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근데 강의 듣고 나서 어떻게 복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하고의 큰 차이점은 여러분들은 특히 상표법은 판례 원문이라는 걸 보게 될 거예요. 판례 원문을 어떻게 읽는 여러분들 판례 원문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1차 시험 때는 이제 뭐 좀 볼 일이 없었겠지만 2차 시험 때는 판례 원문을 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판례 원문을 좀 많이 읽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 원문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은 그냥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판례 원문을 어떻게 읽어야지 머릿속에 잘 들어옴과 동시에 수험적으로 적합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느냐 그걸 좀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를 잘하는 방법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써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암기가 돼야지 답안지도 잘 써지고 뭐 답안지를 쓰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뭐 이 영상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이제 다음 강의 OT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암기를 잘 하는 방법 그거부터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본 이론 최적화 강의를 완강을 하면은 뭘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어떤 커리큘럼을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하기 앞서서 저의 소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저의 신뢰감을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되니까. 저는 이제 뭐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를 졸업을 했고 지금 법무대학원 지식재산법학을 재학 중이고 그 다음에 여러 법률사무소 특허법인 KBK 그 다음에 법무법인 광장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떤 주식회사의 스타트업 주식회사의 사내변리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강의 경력만 해도 지금 올해 2023년만 해도 거의 6년 차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국지식재산협회 상표디자인저작협회 분과위원회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러 경력들이 있습니다. 6년 동안 업무를 해오면서 뭐 대기업의 뭐 유수한 대기업들의 출원을 많이 해왔고 그 다음에 치매 검토도 많이 특허 치매, 상표 치매뿐만 아니라 뭐 디자인 치매라든지 아니면 뭐 전반적인 광의의 IP 영역에서도 많은 자문을 이제 드린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저 전공을 살려서 뭐 포렌식에 대해 뭐 프로그램을 이제 직접 뜯어봐가지고 치매를 이제 직접 입증을 하거나 증거 자료를 남겨두는 등의 뭐 그런 이제 활동도 좀 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특허 출원, 상표 출원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분쟁 경험도 많다고 자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책도 청상표법 기본이랑 청상표법 판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새로 나올 청상표법 판례 암기 핸드북 그 다음에 1차 교재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54회 변리사 시험 합격을 했고요.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모두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선택 과목이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는 선택 과목이 패스올 페일이 아니었어요. 선택 과목이 이 평균 점수로 합산되기 때문에 제가 이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은 고득점이었지만 선택 과목, 그 당시 제 선택 과목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선택 과목 때문에 이제 평균 점수가 조금 이제 약간 조정이 됐지만 사실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점수로만 치면은 저는 수석 점수보다 높았습니다. 네,
하나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신뢰감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저는 데이터 구조론이라는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서 수석 점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뭐 물론 그 점수가 뭐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 점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그 데이터 구조론이라는 이제 과목에서 이제 수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저희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우선 저희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커리큘럼은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본 이론 최적화, 그 다음에 2차 답안 쓰기 트레이닝, 실전 답안 쓰기 트레이닝, 그 다음에 특별 강의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흔히 뭐 국룰 커리큘럼이라고 하죠. 그 2차 시험 수험생들이 뭐 보통 다 받는 커리큘럼인데 기본 강의, 그 다음에 사례 강의, 그 다음에 뭐 실전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특별 강의라고 하면은 뭐 최종 정리라든지 뭐 판례 강의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OT를 찍고자 하는 이제 OT의 대상이 요 1번 강의입니다. 요 1번 강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 이론 최적화에서 뭐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더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사례 강의, 사례집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사례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답안지도 작성해보고 뭐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면서 답안지 작성 훈련을 이때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때는 이제 답안지 작성 훈련도 뭐 아주 얕게는 하지만 이때 가서 조금 더 딥다이브하게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실력을 여러분들이 좀 쌓아오면은 이때 실력 발휘를 할 시간이 이 2차 실전 답안 쓰기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전 모의고사라고도 많이 하죠. 그다음에 네 번째 뭐 특별 강의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판례가 조금 약할 때 판례 강의를 듣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아니면 뭐 최종 정리 강의를 좀 듣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 최적화 이론 기본 이론 강의의 좀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강의의 특징은 강의의 목표는 기본 이론을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데 조금 충실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시험에 하지 않았던 그 판례를 조금 자세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이 판례집 가지고 이제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할 거고 판례 사실관계, 그 다음에 판례에 있는 어떤 법리들, 그 다음에 그 법리와 사실관계가 어떻게 융합되었는지 그 판례 원문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준비물은 당연히 책이 필요하겠죠. 강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책은 청상표법 기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그 3판이고요. 그 다음에 청상표법 판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4판입니다. 이걸 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청상표법 판례 암기 핸드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올해 처음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판례를 암기를 하실 때 그냥 무작정 그 텍스트로 암기를 하면은 머릿속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를 논리 단위로 구조화를 시켜가지고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제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책을 그걸 가지고 그 표 구조를 암기를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암기를 하시면은 암기가 훨씬 잘 돼요. 그거 이따 나중에 판례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할 건데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사실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저의 이제 스타일에 좀 맞고 이런 판례 구조화에 좀 익숙해지신다면은 이 책이 분명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책이 있고 판례 암기 핸드북은 사실 그렇게 뭐 필수는 아닙니다. 근데 요 두 개, 이 기본이랑 판례는 필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강 대상은 제 60회 변리사 2차 시험 대비 수험생입니다. 그래서 봉차 수험생이든 기득 수험생이든 다 상관없이 이 강의의 수강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끔씩 이제 1차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걸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1차 시험에 맞는 커리큘럼에 조금 충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거는 2차 전적으로 2차 최적화잖아요. 그러니까 2차 최적화인데 1차를 위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1차 수험생들한테는 부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책을 가지고 이 강의가 어떤 식으로 진도를 나갈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책을 두 가지를 이제 준비를 하셨으면은 이 책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처음에 기본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1회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뭐 테마별로 뭐 상표적 사용이라고 하면은 상표적 사용의 뭐 형식적 사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저기 있는 뭐 광고 매체 물품까지 이렇게 쭉 한번 1회독을 내용 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그 내용 정리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뭐 중요한 쟁점 같은 게 있으면은 그 쟁점을 어떻게 답안지로 현출을 하는지, 그 답안지에 현출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방식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안에 있는 이제 키워드들 어떤 걸 반드시 집어넣어요. 여러분들 채점을 할 때는 그 키워드가 있냐 없냐로 이제 채점이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매겨지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냐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쟁점별로 뭐 어떤 거를 암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게 더 중요하고, A급, B급, C급, S급 이렇게 이제 나눌 겁니다. 네, 그렇게 할 거고,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 판례 있잖아요. 판례. 이 쟁점 안에도 이제 이 판례가 있잖아요. 뭐 어떤 게 문제된다. 그래서 판례는 어떤 태도이다. 그래서, 이 생각해 보니까 이 판례가 뭐 어떤 점에서 타당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안지를 쓸 건데, 이 판례를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얘를 사실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이 판례를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단편적으로만 암기를 하다 보면요. 사실은 이 판례가 관련이 없는데, 이 판례랑 관련이 없는데 뭐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막 그러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시험 문제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막 설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출제자가 원하는 판례는 그 판례가 아닌데, 막 뭐 이상한 데 이렇게 막 홀려 가지고 이렇게 막 뭐 생각지도 못한 막 그 출제 이제 의도에서 벗어난 판례들을 막 여러 가지로 막 집어넣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막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쓸 거 다 썼는데 왜 점수가 이 모양이냐, 약간 이런 식으로 막 그 나중에 불평불만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출제자의 의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판례를 찝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판례집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집을 보고 여러분들이 정확한 사실관계가 어떤 사실관계였는지, 그 다음에 그 판례가 왜 나왔는지, 그 다음에 그 판례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융합시켜 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도출했는지, 굉장히 논리적으로 도출을 했거든요. 그 논리적인 사고 흐름을 여러분들이 볼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판례의 구조화라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관계 당연히 분석을 할 거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논리적 글쓰기 능력이 배양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판례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논리에 조금 익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판례 암기도 되게 중요한데, 이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답안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판례 암기는 사실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논리적인 거는 이 논리적인 사안포섭 훈련이라든지 논리적인 사고 훈련은 여러분들이 조금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점진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점진적이라기보다는 이 학습 방법과 조금 관련성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 트랙으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수강을 하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2차 시험 상표법 출제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2차 시험 기출 문제를 이제 저는 좀 많이 분석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2차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분석한 이제 강사의 이제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상표법 출제 유형은 이제 세 가지로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판례 중심형 문제, 두 번째는 사례 중심형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답문형 문제. 이게 도대체 뭔데? 판례 중심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의 유형이냐면요. 그 판례 원문에 있는 실제 사실관계를 거의 100% 차용을 하거나, 이 문제에서 아니면은 이 사실관계에 조금 요약된 또는 압축된 형태로 문제에 그냥 그대로 집어넣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자는 이 판례 하나를 또는 이 판례를 중심으로 물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문제를 출제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설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판례집을 통해서 사실관계 문구들을 막 볼 거예요. 뭐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근데 어떤 식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뭐 그런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이 문제에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문제를 왜 그대로 냈을까요? 출제자가 그 판례를 심도 깊게 얘기를 해보라고, 그 판례를 심도 깊게 써보고 그 판례의 법리를 이 사실관계에 어떻게 접목시켰는지 심도 깊게 너가 결론을 도출해봐라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내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 중심형은 이 판례를 정밀하게 암기를 해야 되고, 이 판례 사실관계를 좀 면밀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문구로 어떤 논리로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결론을 냈는지 그 논리적인 사고 흐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깊게 써야 됩니다. 그게 이제 판례 중심형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이런 문제들은 이제 대체로 배점이 커요. 배점이 좀 크고, 그 다음에 써야 되는 쟁점의 수가 적습니다. 쟁점의 수가 적고, 그 다음에 이게 좀 트렌드가 있었는데, 판례 중심형 문제는
사안포섭, 여러분들이 이제 사안포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판례를 적었으면은 그 판례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어떻게 녹일지, 그 녹이는 그 사고 흐름을 적는 란이 있거든요. 그 사고 흐름을 적는 부분인데 그 부분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써야 되고 논리적으로 써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판례 중심형 문제는 이제 이런 특징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쟁점수가 적고 아까 쟁점수가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은 사례 중심형 문제입니다. 이 사례 중심형 문제는 판례 중심형 문제랑 어떤 점이 다르냐면은 얘는 이제 판례 원문에 있는 사실관계를 차용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지 않고 출제자가 직접 사실관계를 만듭니다. 근데 사실관계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출제자의 머릿속에는 침해를 묻는 유형, 침해를 묻는 문제 유형에서 침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유상, 보정, 재남 이렇게 6가지가 있죠. 그 안에서 숨겨진 쟁점들을 미리미리 생각을 해놔요. 그리고 그 쟁점이 발생이 되게끔 출제자가 일부러 사실관계를 만들어요. 사례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사례,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모든 쟁점을 다 추출해 봐라. 네, 숨겨진 쟁점들을 여러분들이 다 추출해 봐라 해서 그걸 얼마나 많이 추출했느냐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게 이 사례 중심형 문제입니다. 사례 중심형 문제는 배점이 다양해요. 얘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쟁점수는 많은 게 특징입니다. 쟁점수가 많은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인 부분은 사실 판례 중심형 문제보다는 조금 이제 덜 보게 되고, 얘는 이제 답이 중요해요. 답. 그래서 정답이 뭐냐. 그래서 출제자가 생각해 놓은 그 정답이 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걸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례 중심형 문제는 유형이 있습니다. 세부 유형이 있습니다. 세부 유형. 예를 들어서 침해를 묻는 유형이라든가 아니면은 거절 이유를 묻는 이유다든가 또는 무효 사유를 묻는 유형이라든가 그런 게 있죠. 아니면 전반적인 조치를 묻는 유형이라든가 이렇게 세부적인 유형들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유형마다 이 어떤 쟁점들을 추출을 할지 기본 강의를 통해서도 공부를 할 거고요. 사례 강의를 통해서도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단문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문형 문제는 말 그대로 보통 명칭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냥 특정 쟁점을 그냥 출제자가 제시를 해줘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일반론들을 쭉 써봐라. 네, 그런 문제 유형이고요. 사실 얘는 그냥 거의 암기만 하면 됩니다. 암기. 얘는 정해져 있습니다. 얘는 기본 이론 하면서 어떤 게 단문형이다 이런 걸 제가 다 콕 집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부분을 암기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2차 시험 문제를 거의 동차생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가 도대체 얘네 둘이 차이점이 뭐야 이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나중에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몇 가지 좀 가져왔는데 작년 59회 문제 1번, 그 다음에 재작년 58회 문제 3번 이렇게 있는데 이게 판례 중심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는 사실관계 문구도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어떻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거래처 어떻게 했고 을에게 귀속되는 거래 내용을 하였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판례 원문을 보셨으면은 이거 그 판례 문구 그냥 가져왔네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 판례를 많이 안 보신 분들은 이게 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문구들이 특정 판례에서 가져왔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는 그 판례를 중점적으로 물어보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그 판례를 좀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 판례를 그 판례를 중심으로 심도 깊게 이제 답안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판례에 왜 이 판례가 왜 이 쟁점이 나왔는지, 그래서 판례는 어떤 태도인지, 비판론이 뭔지, 그 다음에 어떤 학설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 판례에 판시한 게 맞는지, 그래서 이 판례를 가지고 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접목시킬지, 그래서 보통 문, 판, 검, 사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네, 답안지 형식을요. 네,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 문판 검사 쓰기 전에 일반론도 먼저 쓰시고요. 이런 식으로 보통 답안지를 많이 작성을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크로코다일이라는, 이건 표정만 봐도 알겠죠. 이건 안에 있는 내용도 읽어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크로코다일 판례를 거의 그대로 그냥
뭐 7% 이렇게 갖고 와서 차용해서 문제를 냈다. 뭐 이 심판의 결과를 논하시오. 그 판례의 결과를 논하시오랑 말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판례를 거의 중심으로 이제 출제를 했던 이제 그런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판례 중심형 문제는 난이도가 여러분들 판례만 좀 많이 읽으셨다면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 중심형 문제가 나왔다, 특히 여러분들이 기득 이상이다, 무조건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판례 중심형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기 위해서는 이 판례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 판례집 안에 있는 사실관계들을 내용하고 그 공부를 할 거고, 이 판례 암기 핸드북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이 판례 암기를 좀 더 정밀화하기 위해서 이 책을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 중심형 문제는 사례 중심형 문제는 이제 작년 문제 3번, 그 다음에 뭐 재작년 문제 뭐 4번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말고도 이제 판례 중심, 사례 중심, 이거 제가 대표적인 것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상표법상의 조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의리 갑한테 취할 수 있는 상표법상 대응 조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이 사례들을 보면은 이건 어떤 판례에서 갖고 온 게 아니거든요. 이건 출제자가 직접 만든 겁니다. 이거는 판례 문구가 아니라 이거는 출제자가 일부러 사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유형별로 상표법상 조치, 그 다음에 상표법상 대응 조치, 나중에 이것도 유형으로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 답안지 쓰는 틀이 있습니다. 그 틀에 이 쟁점들 찾아가지고 다 끼워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으면 뭐뭐 하는지 여부, 뭐뭐 하는지 여부, 뭐뭐 하는지 여부 하면서 이제 계속 병렬적으로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갑이 을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서 논하시오. 네, 이런 거 전형적인 사례 중심형 문제 유형이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틀이 있어요. 그 틀 안에서 이 사례들 중에서 여러분들 쟁점을 추출해 가지고 이 틀에 끼워 맞추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좀 큰 것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2번은 여기 2번이 없잖아요. 이 2번은 이제 판례 중심형 문제예요. 이거는 얘는 이제 사례 중심 문제고 얘는 판례 중심형 문제였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례 중심형 문제는 사실 기본서도 그지만 그 사례집을 좀 여러 번 풀어 보셔야 됩니다. 사례집을 좀 여러 번 풀어 보셔서 그 여러분들이 그 틀을 좀 익히셔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쟁점들을 암기된 거를 이 틀에다가 맞게 넣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단문형 문제인데 단문형 문제는 뭐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뭐 보통 명칭어의 의미, 그 다음에 이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죠. 이거 그냥 다 암기거든요. 암기. 그 기본서에 있습니다. 그 암기를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해주시면 되는 거고, 상표적 사용에 관한 물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조 1항 1호에서의 사용과 3조에서의 사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그 다음에 뭐 상표법상 사용에 관한 규정, 이거는 이제 사용주의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용주의를 가미한 규정에 대해서 모두 설명하시오. 이런 거 단문형 문제예요. 이런 거. 네, 이런 것도 이제 기본서로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기본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출제 유형 트렌드를 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판례 중심형 문제, 사례 중심형 문제, 단문형 문제, 제가 이제 매년 이렇게 그래프로 바 차트로 만들어 가지고 트렌드를 항상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재미로 좀 들으시면 좋은데, 이제 49회 때는 사례 중심형 문제 해였습니다. 사례 중심형 문제가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많잖아요. 사례 중심형 문제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판례 중심형 문제가 좀 적었습니다. 판례 중심형 문제가 좀 비중이 많이 적었는데, 이게 52회 때부터 갑자기 그 판례 중심형 문제가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사실 51회 때부터 좀 징조가 있었는데, 요때부터 51회 때부터 판례 원문을 교수님들이 차용해가지고 문제를 내는구나, 이때부터 좀 그런 징조가 보였습니다. 근데 수험업계에서는 이 트렌드를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53회, 54회 때 공부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이게 캐치를 빨리빨리 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판례 중심 문제가 확 늘어나면서 이때 한번 또 꽈락 사태가 한번 있었어요. 51%인가 53%인가 뭐 그 정도의 꽈락률을 이제 나왔던 해가 52회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 다음에 판례 중심형 문제가 계속 주를 이룹니다. 사례 중심형 문제가 좀 마이너해졌고, 저는 이제 54회 때 합격을 했습니다. 한창 이제 판례가 중요할 때 그때 이제 합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57회를 또 기점으로 이 판례 중심형 문제랑 사례 중심형 문제가 요새는 좀
요새는 조금 약간 밸런스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판례 중심형 문제 반, 사례 중심형 문제 반, 그 다음에 심지어 단문형도 요새는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 옛날보다는 두루두루 잘 해야 돼요. 두루두루 판례도 잘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례도 잘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암기도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 하나하나를 다 이제 스탠스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또 판례지만 너무 딱 심도 깊게 읽고 막 논문 찾아가면서 막 읽고 그러면은 안 되고요. 너무 또 이제 막 뭐 복잡한 사례 위주로 막 풀어가지고 막 연습하면 또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밸런스 있게 맞추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수험 적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예습 복습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목차에서도 좀 설명드렸지만 예습은 제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습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복습, 여러분들은 복습하기에 바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복습을 하되 어떤 식으로 하느냐, 첫 번째 강의를 수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강의를 수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강의를 수강을 다 했으면 여러분들이 청상표법 기본서를 먼저 펼칩니다. 기본서를 펼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줄 쳐놓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뭐 여기다가 A 표시도 하고 뭐 B 표시도 하고 막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밑줄 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다시 상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암기를 할 건데 한 번에 암기가 안 될 거예요. 이때 막 암기하겠다고 막 여기서 그냥 멈춰가지고 계속 막 머릿속에 집어넣고 막 쓰고 뭐 이런 삽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일단 그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이제 보시고 이 판례 구조화 한번 해주시고 그 구조를 보시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그냥 넘어가세요. 빨리빨리 넘어가세요. 그리고 빨리빨리 넘어가서 쭉 다 본 다음에 차라리 여러분들이 한번 불안하다 싶으면은 빨리 한번 보시고 한 번 더 보세요. 그러니까 다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는 것보다 다독이 훨씬 더 암기에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1회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1회독을 할 때 그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요 보시면 이제 판례는 해놓고 이제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요 판례가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는데 이 판례는 어떤 판례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청산표법 판례집을 다시 펼치셔가지고 이거는 어떤 사실관계에서 어떤 게 문제가 됐고 어떤 판례 문구가 어땠고 네, 그걸 생각을 하면서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 위주로 암기해 주시고 얘 위주로 확인 절차, 확인 사살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기를 하다가 이 판례 문구를 암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판례 암기 핸드북 그 책 가지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판례집을 만약에 확인을 하실 때도 판례 원문을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읽지는 마세요. 이거 읽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판례 원문에 대해서 한번 1회독을 할 건데 판례 원문을 읽는 방법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방법대로 여러분들 판례 원문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기본서를 이제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기본서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처음에 이제 대목차를 먼저 확인을 해요. 대목차. 그래서 이 테마 안에서 어떤 목차가 들어가 있었는지 이 대목차부터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뭐 전체 관찰, 요부 관찰, 뭐 분리 관찰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중목차를 그 다음에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요부 관찰에는 뭐가 있지? 먼저 요부 관찰에 의미가 있겠구나. 요부 관찰에 그 다음에 요부 관찰, 요부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니까 요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겠구나. 그 판단하는 방법 안에 판단 기준이 있을 거고 또 판단 방법, 또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 거고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론적인 판단 기준은 요게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런 판단 방법이 있겠구나. 뭐 그렇게 각 목차에 들어간 내용을 확인하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 볼 때 집중해서 하지 말고 여러 번 보라고요. 여러 번 그리고 판례의 구조화를 이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 단위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그 판례를 구조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판례집을 이제 본다고 하실 때는 이 판례집을 본다고 하실 때는 처음에 사실관계를 그림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관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그 별도로 이제 뭐 판례 원문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사실관계를 읽고 나서 이 밑에 있는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밑에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그 기본소의 목차와 판례가 어떻게 결합되는지 여기 있는 목차가 사실은 기본소의 목차거든요. 기본소의 목차를 제가 차용을 해가지고
그 실제로 답안지를 어떻게 녹여냈는지 답안지 형식, 그 2차 시험 답안지 형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결합돼 가지고 내용을 어떤 식으로 끼워 넣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막 이걸로 밑줄 치가지고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확인용이에요. 확인용. 네, 얘는 그냥 확인용입니다. 네, 그리고 판례 원문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판례 원문 독해법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 책도 있겠지만 뭐 다른 이제 강사님의 이제 책들 중에서도 판례 원문 책 있을 거예요. 판례집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보고 앉아 있으면은 그게 머릿속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이 판례 원문이라고 해서 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되고 어떤 부분을 그냥 뛰어넘겨도 되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판례 원문 혹시 가지고 있으면은 판례 원문 한번 펼쳐보세요. 아무거나. 네. 뭐 아무거나라고 하면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 좀 판례 원문 있는 책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슥 한번 보세요. 이렇게 구조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판례 원문의 구조는 보시면은 일단 구조를 알아야지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탭이 이제 판시사항이라는 목차가 있습니다. 네, 판시사항. 그 다음에 좀 내려가다 보면은 판결 요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있는 판례도 있고 없는 판례도 있는데 보통 이 판결 요지가 있는 게 중요한 판례고 이 판결 요지가 있는 판례에서 보통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 보시면은, 뭐 전문, 뭐 피고인, 뭐 상고인, 뭐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문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이유. 이유라는 목차가 있습니다. 얘가 중요해요, 얘가. 네. 이렇게 세 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거, 판시사항, 판결 요지, 그 다음에 이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판시사항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요. 그 쟁점의 제목이 명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판례에서 문제가 됐던 쟁점의 제목을 여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상품 상품 내부 표시에만 표시로서 그 상품을 분해하지만 일반 소유자에게 인식할 수 있는 표장으로 그 상품의 상표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이거 소니 리모컨 사건 그 쟁점이죠. 그 쟁점에서 할 수 있느냐 결론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한번 슥 보기. 네, 그냥 쓱 보시면 이런 거 있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읽으셔야 될 부분은 판결 요지 부분입니다. 판결 요지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가. 네. 요거는 반드시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판결 요지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판례의 법리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법리 위주. 네. 그래서 법조문의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모호했던 부분, 뭐 판단 방법이라든지 판단 기준이라든지 뭐 그런 법리 위주로 이제 쓰인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 그냥 여러분들 쭉쭉 읽으시면은 그냥 머리 한눈으로 들어가고 한눈으로 빠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논리 단위로 구조화를 시켜가지고 이 논리 구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네. 읽다 보면은 뭐뭐 함으로 뭐뭐 하고 뭐 and 뭐 A and 뭐 B이면 뭐 C이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형식 논리학 같은 거 뭐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 법학은 형식 논리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형식 논리학적인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주시고 뭐 X이므로 A and B면 C이다. 뭐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논거가 되는 거고 얘는 조건이 되는 거고 얘는 결론이 되는 거다.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강의하면서 제가 다 제가 다 같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구조화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마다 목차를 생각하면서 읽을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첫 번째 문장은 이거는 뭐 3, 4조 1항 12호의 의를 얘기를 하고 있구나. 요 다섯 번째 줄부터 여기까지는 뭐 판단 기준을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 목차가 결국에는 답안지 목차랑 거의 흡사하거든요.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건데 이 이유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이유에는 그 법리를 한번 복습을 하곤 하지만 이 사실관계를 이 법리에 어떻게 적용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그 사실관계를 나중에 어떻게 접목시켰느냐 그것도 이 이유에서 나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판례 원문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판결 요지 부분 있죠. 그
법리 부분을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법리 부분을 암기하기 전에 이 구조화, 도대체 구조화가 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그 답안지에다가 판례의 태도 하면서 판례는 뭐뭐뭐뭐 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안지를 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있거든요. 네.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서 이제 판시하였다라고 이제 쓰고, 그다음에 사안법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다 암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 암기 못해요. 이거 사람 머리로 이게 안 들어가요, 이게. 그 제가 이제 상표법 공부도 한 10년 했고, 그다음에 뭐 지금까지 한 10년 했고, 그다음에 뭐 강의도 한 6년 했지만 이거를 다 못 외워요, 이거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 이거를 논리 단위로 외워야 돼요. 논리 단위로. 그러니까 읽어보시면은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잘라보면은 구소할 것인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논거 부분입니다. 논거. 그래서 읽어보면은 이 뒤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배경이 되는 지식을 여기다가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논거를 여기다가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자, 상표의 식별력은 뭐 이런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유동적인 것이다. 네, 그쵸? 그래서 식별력이라는 것은 원래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와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유무와 강약을 판단해야 된다. 자, 이거는 T 유사 판단은 T 식별력이다 라는 거를 제가 요약해 가지고 이 다음 논리 흐름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따라서라는 게 나오죠. 자, 이 논리를 바탕으로 두 번째 논리를 도출을 합니다. 두 번째 논리를 도출을 하는데, 자, 따라서 권범심에서는 T 식별력은 T 유사 판단이다 라는 내용이 이 세 줄이거든요. 이 세 줄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지 이 표 구조만 암기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길게 풀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를 또 바탕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T 권범심에서의 식별력은 T 유사 판단의 식별 시점이니까, 즉 심결시니까 뭐 원래 식별력이 없었어도 권범심 심결다지에 사식취를 했다면은 이를 기초로 유사 판단 가능하다라는 이제 결론이 도출되는 겁니다. 얘에서 얘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논리적인 구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이걸 쓸 수 있지.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뭐 두 문제 따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나오겠어요, 이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 다 기본 강의에서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근데 이 표를 또 이제 제가 이 핸드북에다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넣은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요렇게 생긴 틀이 있었고, 요렇게 생긴 틀이 있었고, 여기 안에 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생각만 나면은 여러분들 5줄, 10줄 쓰는 거는 정말 그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또 암기를 잘하는 방법으로 제가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암기를 잘하는 방법. 그래서 왜, 제가 이제 암기를 잘하는, 제가 이건 수험생 때부터 엄청 연구를 많이 해온 건데, 여러분들 그 문장 암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 수험생분들 중에서도 좀 약간 똑똑하신 분들은 막 그냥 한 몇 번 보고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제 범인들은 그런 걸 못해요.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못해요. 이제 그래서 저는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그 좀 효율적으로 방법을 이제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자, 인간하고 법학과의 특징을 좀 알아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우리 사람은 그 문자보다는 그 논리를 더 잘 기억하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뭐 사과를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사과를 던졌는데 영희가 맞았어요. 영희가 그래서 울었어요. 그래서 영희가 울어서 엄마한테 일렀어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혼냈어요. 그 앞과 뒤에 그 스토리 간에는 그 논리적인 연결관계가 있어요. 내가 던졌으니까 제가 맞았다는 거고, 제가 맞았으니까 제가 울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논리적인 그런 그 앞뒤 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지 이 전반적인 스토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만약 그 스토리를 암기를 하려고 할 때 영희에서 영 따고, 뭐 울어서에서 울 따고, 뭐 엄마한테 엄 따고, 영, 울, 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이 소리가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암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논리를 기반으로
제가 아까 그래서 논리 구조화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들어오라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다 보면 머릿속에 잘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림도 좀 그려놨고, 그 다음에 법학이라는 이 인간의 특성이고, 이거는 이제 법학의 특성인데, 이 법학이라는 것은 이 형식 논리학의 끝판왕이에요, 여러분들. 이 형식 논리학의 끝판왕이고, 논리로 시작해가지고 논리로 끝나는 학문이에요. 법조문에 진짜 요만큼의 토시 하나 가지고도 딴지를 거는, 이 논리적으로 딴지를 거는 게 이 법학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 더 논리에 대해 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법학은 논리로 시작해서 논리로 끝나는 학문이다. 판사님들이 그냥 우리나라 영어보급 수준에 따라서 비춰봤을 때 양상표가 관념도 비슷한 것 같고 호칭도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유사한 것 같은데요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제 돈 받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두 특성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할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을 일단 소개는 드릴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암기가 잘 될 리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보조 수단이지 이걸 메인으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두 문자 암기를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걸 제가 무턱대고 그냥 등유, 판구, 미약전, 심, 현, 중유, 마하반야, 라밀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겠어요, 이게? 이 시험장 가면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면 그 급박한 긴장감 속에서 얘네들을 현출을 해야 되는데 한 글자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 제가 동차 시험을 경험해봐서 아는데, 동차 시험 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두드러 맞아봐가지고 아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책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막 지하철 가서 해도 막상 시험장 가서 떨리잖아요. 한 글자도 기억 안 납니다,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걸 메인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좀 약간 시험에 능하신 분들은 이런 게 좀 될 수 있는데, 그것도 범인이 아닌 사람이 이런 걸 해야지 또 이게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암기법인데, 키워드 암기법은 좀 그나마 괜찮습니다. 얘는 그나마 좀 논리 단위로 조금 감안을 해서 이제 딴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유동적인 것이다. 권범 시의 심결 시점, 그다음에 중점적 식별력, 이런 식으로 따가지고 얘만 기억하면은 자연스럽게 문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얘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얘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근데 이 단어 하나하나만 가지고 이게 상대적 유동력, 이게 도대체 뭔 소리, 어쩌라고? 권범심, 신결시점, 중령의 시별,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시험 문장에서 시험 시간에서는 얘네들 가지고 문장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상하게 문장이 만들어지고 논리 구조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쵸. 이런 거는 이제 범인들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논리적인 사안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해야 되냐? 그래서 판례 구조화라는 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판례 구조화를 암기를 하려고 판례 구조화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걸 하다 보면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재밌는 스토리, 재밌는 역사는 재미없는데, 재밌는 스토리 들으면은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판례 구조화를 하는데, 아까 이 문장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화를 해보고,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요약을 해보고, 그렇죠? 조금 더 요약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판례 구조화를 하게 되면은 이 구조를 가지고 이런 복잡한 문장을 복기를 하는 거예요. 복기를, 여러분들. 네, 복기. 네, 그래서 요 과정을 한 여러 번 이제 해보고 회독해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시험장 가서는요. 시험장 가서는 답안 작성을 할 때나 아니면 모의고사일 때는,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요거만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가지고 얘를 복호화를 하는 거예요. 복기를 하는 거예요. 복기.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말은 되거든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계속 보거나 답안지를 계속 써보다 보면은 거의 이렇게 이제 근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판례 원문 읽는 거, 그 다음에 구조화하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 강의, 다시 돌아와서 최적화 강의를 완강을 하면은 여러분들 뭘 해야 되느냐? 네, 제 강의 2차 답안 쓰기 트레이닝 강의를 들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들으시면 좋아요. 네,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이제 현출하는 훈련을 할 거예요, 여기 가서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차 상표법 기본 이론 최적화를 가지고 이렇게 책도 많고 이제 여러분들 공부할 것도 많고 네, 그래서 할 거지만 이 2차 시험 2차 답안 쓰기 트레이닝 강의에서는 이 사례집 이 엔제 실전 사례 엔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 책. 네, 그걸 가지고 여기 문제가 100개가 있거든요. 100개. 그 100문제를 가지고 기출문제, 예상문제 포함해서 100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한 30문제, 예상문제 한 70문제 이렇게 있어요. 네, 그걸 가지고 판례 중심형, 사례 중심형, 단문형인지 유형을 파악하고 네, 그걸 따라서 답안지 어떻게 크게 목차를 잡아갈 건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암기도 정리를 시키고 답안 작성 훈련도 하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실력이 많이 완성이 돼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2차 시험 이제 들어오시는데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2차 시험을 계속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정도예요. 정도. 그래서 정도입니다. 이게 올바른 이게 법학을 공부하는 올바른 길이에요. 저는 올바른 길로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요. 뭐 꼼수 이런 거 또 뭐 꼼수 이런 게 사실은 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알려드리긴 하지만 뭐 그걸 여러분들한테 막 그거만 가지고 시험장 들어가라고 하진 않습니다. 저는 정도를 추구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도를 추구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막 걸리는 게 많아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판례 원문도 봐야 되고 뭐 구조화도 해야 되고 뭐 논리적인 뭐 사안포석도 봐야 되고 막 할 게 너무 많은데 뭐 그걸 안 해도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분들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제 정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걸림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앞에 있는 돌을 보고 약자는 걸림돌이라고 하지만 강자는 디딤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를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계속 향상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배우는 이 상표법 지식이나 아니면 특허법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실무 가서도 역량 차이가 많이 발휘가 됩니다. 실무 이게 2차 시험에서 나오는 이런 이게 뭐 여러분들 수능 국어 수능 수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 여러분들 실제로 전문직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식들을 지금 공부를 하시고 그걸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계속 암기를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이 정도를 걷게 되면은 실무 역량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를 굉장히 큰 여러분들의 자산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6개월 그리고 아니면은 뭐 1년 동안 이제 여러분들 고생해서 얻을 수 있는 자산을 위해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꼭 하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힘든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OT는 이렇게 마치겠고요. 자, 이제 다음부터 기본 이론 최적화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